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항준입니다. 그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지난주 제가 방송했던 에피소드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미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람 구충제 메벤다졸의 항암 효과에 대한 지금 일상 시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이것은 미국 정부, 즉 NIH 산하에 있는 국립암센터에서 돈을 대줬죠. 그러니까 정부가 바로 스폰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있는 권위 있는 시드니 키멜 캔서 센터라고 하는 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닥터 코헨 케니스라고 하는 소아 종양 학자가 지금 현재 이 연구의 총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진행하는 제 일상 실험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이 연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는데 2016년도 5월 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2022년도 6월 달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6년간에 진행되는, 자, 여러분 보세요. 일상 실험이 6년이 걸려요. 이것만 보더라도 임상시험이라는 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정말 설사 이게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일상실험만 6년이 걸린다는 걸 볼 때 어떤 신약을 하나 개발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맨 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처음부터 그냥 어떤 새로운 물질을 하나 잡아서 그걸 동물 실험을 하고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거를 허가를 해서 사람을 대상한 임상 제1상 실험을 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5, 6년이 걸리는데 이게 2상, 3상 해서 나중에 허가를 받아서 이게 우리 사람한테 쓰여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보면 미니멈 최하 15년 정도가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약을 하나 개발한다는 건 굉장히 시간과 많은 거의 전문 인력과 돈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약을 아예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약을, 왜냐하면 이미 메벤다졸이나 펜벤다졸은 이미 동물 실험이 끝났잖아요. 더구나 또 메벤다졸 같은 경우는 이미 사람한테 구충제로 쓰여져 왔고 거기에 대한 톡시콜로지, 독성학적인 그 정보가 이미 다 밝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구충제로 쓸 때의 그 용량이 과연 암 환자한테 그대로 해도 될까요? 한 예를 들면 요즘에 한국에 흔히 지금 시판되고 있는 구충제 알벤다졸 같은 경우 400mg 나와 있잖아요. 전에 제가 한번 그런 설명을 드렸죠. 만약에 우리가 그 뇌에 들어가 있는 그 갈고리 촌충이 이제 뇌로 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뉴로시스티 설코시스. 이거를 만약에 알벤다졸 가지고 치료한다 그러면 400mg을 하루에 2번씩 제가 최소 8일에서 30일까지 쓸 수 있다. 그게 FDA에서 허용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메벤다졸도 이런 기생충에 대한 그 어떤 이펙티브하고 안전한,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그 용량이 나와 있죠. 그 프로토콜이. 그런데 그거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 아니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몸에 있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생충 치료에 쓰는 그 메벤다졸 혹은 알벤다졸 그 투여량을 그대로 암 환자에게 이걸 적용했을 때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제 임상 1상에서 무슨 실험을 하는가 하면은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걸 MTD라고 그래요. Maximum Tolerated Dose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즉 기생충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죽이는 맥시멈 도즈는 알아요. 즉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생충을 가장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바로 MTD, Maximum Tolerated Dose가 기생충에 관해서는 메벤다졸이 나와 있지만 이거를 신경 그 교세포에서 생기는 그 튜머, 그걸 이제 글라이오마라고 그러죠. 신경 교종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환자에게 썼을 때는 과연 어떤 도즈, 즉 이 환자에게 약을 얼마만큼 올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환자가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가. 즉 약의 최대 효능과 그리고 환자가 이거를 최대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스윗 스팟,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상 일상에서는 주로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 서로 다른 그 도징 스케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mg, 일주일째 100mg, 2주에 200, 300, 400, 500, 600, 700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런 서로 다른 코호트, 즉 여러 개의 환자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다른 그 도징 스케줄을 가지고 이 환자가 이 약을 먹고 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지 그거를 보겠다는 거죠. 그게 지금 6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건 이미 메벤다졸이 이미 동물 실험, 그다음에 사람 실험 다 끝나서, 그러니까 기생충 약으로서 말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그 안정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그 임상 제1상 실험이 시작이 된 거지. 만약 그게 아니면은 지금 아마 10년이 더 걸렸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존에 나와 있는 값싼 약제들을 다시 한번 임상 실험을 다른 목적으로 해서 이걸 보고 drug repurposing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약물 재활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새로운 신약 재창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drug repurposing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록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윤이 안 났기 때문에 별로 여기에 흥미가 안 가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항암제가 너무 비싸잖아요. 제 환자 중에도 지금 새로 나온 그 표준 치료, 표적 항암제 같은 걸 치료해서 제 환자 중에 지금 비소세포 폐암 환자가 4기인데 1년 이상 생존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존의 표준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생충 약이기를 한다 해서 제가 마치 기존에 있는 어떤 표준 치료에 대항하는 그런 의사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표준 치료 항암제 중에 정말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펜벤다졸 자가 임상 하시는 분들한테 제발 기존에 있는 항암제 끊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정말 그 중에 좋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가격이 비싸죠. 특히 최근에 나와 있는 그 종약 항종양 이뮤노세라피라는 게 있거든요. 면역 치료하는 게 PD-1 이니비터라는 게 나왔어요.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미국에 지금 현재 6개월 치료하는데 그 지금 치료 비용이 지금 100만 불이에요. 한국 돈으로 10억입니다. 그거 보험회사에서 커버해 줄까요? 설사 그게 FDA에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보험회사에서 이거 허용 안 해줍니다. 기존에 있는 좀 더 값싼 항암제 해보고 그거 실패한 사람들 아마 해줄 거요. 그리고 그런 환자 한 명 앞에 100만 불이 드는데 이 비용이라는 거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메디케어가 가뜩이나 지금 의료비 지출이 커가지고 미국이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NIH에서 바로 국립보건원에서 이거에 개입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값싼 약을 항암제로 만들면은 어떻게 보면 치료비를 갖다 절감해서 이 증가되는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생각이 제가 그때 그걸 제안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미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이런 걸 차라리 정부에서 아직 레지스트리 만들어서 임상 실험한다는 게 결코 잘못된 생각이 아니고 지금 현재 미 합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람 구충제 가지고요. 펜벤다졸하고 구조가 99% 가진 메벤다졸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위 있는 기관에서 지금 임상 1상에서 바로 그 약물의 맥시멈 톨러레이티드 도즈를 보기 위해서 이 실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임상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신경교종 중에서 진짜 무서운 악성 암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암 중에서 제일 인간에게 치명적인 거 이거 한번 걸리면은 정말 한 달 내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치료를 안 했을 때 한 달 내에 사망할 수 있는 암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글라이오블래스토마라는 그런 암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신경교무 세포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갖다 영어로 글라이오블래스토마 멀티폼이라고 그래요. 이게 한번 걸리면은요, 보통 우리가 왜 암을 뭐 1기, 2기, 3기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뇌에서 발생한 순간 이걸 그레이드 4라고 그래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암이 얼마나 빨리 분열하느냐, 얼마나 공격적이냐를 이제 우리가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매겼거든요. 그러니까 4등급이 제일 치명적인 거죠. 근데 이 글라이오블래스토마 멀티폼이요, 바로 그레이드 4, 4등급에 해당되는, 즉 무슨 말이냐, 이게 한번 걸렸다면 워낙 빨리 이게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환자가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한 달 내에 사망한다는 겁니다. 몇 주 안에 사망을 해요. 빠르게는 2, 3주에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어떤 표준 그 치료, 스탠다드 치료를 했을 때 생존율이 2년까지 연장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토모졸라마이드라고 하는 그 약이 있거든요. 그 약이 지금 이미 허가가 돼가지고 그걸 쓰고 있는데 하여튼 미국에서는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아가 이 암에 걸렸을 때 이거 굉장히 이건 정말 그 부모들이 이건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우리 아기가 한 달 만에 죽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일단 이거를 이제 신경외과에서 일단 그 조직을 적출해서 일단 그 패톨로지를 컨펌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런 약제들을 다 허용해 주죠. 미국 같은 경우는 항암제 알았을 때도 그 패톨로지가 없으면은 허가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설저리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증거를 얻기 위해서, 즉 병리학적으로 이게 무슨 암이다. 그게 있어야지만 이제 비싼 항암제들을 쓸 수 있게 보험회사에서 그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병에 걸렸다면 일단 외과적인 수술하고 조직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 이 메벤다졸 가지고 진행하는 임상 실험에 사실 이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글라이오블래스토마 멀티폼, 예, 그 무서운 신경 그
교세포 중 아주 가장 치명적인 뉴로블래스토마 멀티폼, 바로 이러한 무서운 암에 대해서 과연 이 약이 얼마나 잘 그걸 보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땐 그거를 보는 게 아주 주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임상 실험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참여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임상 실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단 소아과 환자여야 되죠. 20세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기존의 표준 치료를 이미 받았어야 돼. 받았는데 그 표준 치료에 반응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표준 치료를 받고 완전히 완해가 됐는데 다시 재발한 경우,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메벤다졸이, 이 사람들이 뭘 보려고 하냐면 메벤다졸이 기존에 있는 항암 그 표준 치료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기존 치료에서 실패한 경우에 이걸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먹는 구충제가 글라이오블래스토마 멀티폼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미국 암센터가 그 가능성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를 믿는다 해서 꼭 그게 진리는 아니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20년 6월이 되면은 사람이 먹는 구충제 메벤다졸이 글라이오블래스토마 멀티폼을 치료하는 효과가 기존의 표준 치료보다 뛰어나다라고 증명이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강아지 구충제, 사람 구충제 그 옛날 약이니까 그런 거 연구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라고 말했던 분들이 좀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사이기 때문에 아직 임상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임상 시험이죠. 예,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익스페리멘탈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환자를 진료하고 어떤 치료하는 건 익스페리멘탈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에 계시는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펜벤다졸에 대해서 반대한 게 사실은 그분들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좀 안타깝게도 욕을 많이 먹었지만 사실 욕먹을 이유는 아니죠. 예, 의사가 어떻게 익스페리멘탈한 약을 쓰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임상 실험을 진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즉 의사의 감독하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치 제 그 유튜브가 마치 제가 그 장항준이가 무슨 그 강아지 구충제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 저는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저는 그분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해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제안을 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예를 보면서 우리 종약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마음을 열고 혹시 이러한 그 벤지미다졸 구조의 항암제가 기존의 그 튜블린 합성을 저해하는 그런 페클리텍살 같은 것과 비교할 때 다른 점이 아주 많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중에 특히 왜 종양이나 기생충의 미세소관에 왜 더 특이하게 더 선택적으로 작용하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지금 오늘날 항암제들의 문제가 정상세포하고 암세포 구분을 못해서 항암제를 쓰게 되면 굉장히 큰 부작용이 옵니다. 특히 그 알킬레이팅 에이전트, 그건 완전 DNA의 뮤턴트거든요. 그걸로 암이 났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약의 부작용으로 2차 암이 생길 수가 있는 거 우리 사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 우리가 잘 안 하지만 사실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된다니까. 알킬레이팅 에이전트 그거 썼을 때 그 자체가 그것도 발암물질이거든요. 저도 사실 이거 공부하면서 굉장히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 임상 시험을 보면 이거 쓴 사람들 생존율이 올라갔으니까, 하지만 뭐 사기암에서 그게 치료가 됩니까? 그냥 단지 생존율 한 달, 두 달 더 올리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기암 환자들, 우리 환우들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표준 치료 가지고 좀 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한계점 하에서 우리가 좀 더 최선의 방책이 뭘까?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강아지 구충제까지 지금 자가 치료하게 된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 의사들이 좀 더 마음을 열고, 지금 우리 현대의학의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솔직히 인정을 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어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제 방송이 또 많은 또 논란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도와주려고 좋은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냐, 들기름하고 먹어야 되냐, 참기름하고 먹어야 되냐, 많은 질문을 해주는데 제가 함부로 답변할 수 없는 게, 이러한 익스페리멘탈한 약에 대해서 의사 입장에서 이걸
해라, 어떻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윤리적이지가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제가 이런 기초 지식을 많이 말씀드리면은 그거를 안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계속 주치의랑 상의하세요. 절대 표준 치료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약물 간의 상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담도 폐쇄된 분들은 알벤다졸 같이 물에 잘 녹는 약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피검사 자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 오늘 이 자리를 펴서 어떤 분이 나는 담낭을 제거했는데 알벤다졸 먹어도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해 드릴까요? 예, 됩니다. 담낭 제거한 건 담도 폐쇄가 아니죠. 단 담즙이 한꺼번에 안 나오니까 약물 흡수가 좀 안 되겠죠. 그런 문제는 있지만 담낭 제거했다 그래서 기생충 약을 못 먹는 건 아니니까 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장이 나쁜 사람이 먹을 수 있냐? 예, 이 약은 99%가 대부분 담즙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이 나쁜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 주치의하고 좀 더 상의하시고요. 일단 제가 대충 개요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에다 답변을 해주셨, 저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렇게 못하는 저의 의사로서의 제 입장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펜벤다졸, 예, 메벤다졸, 예, 구조가 99% 같아요. 제가 그때 화학 구조 그리면서 설명해 드렸죠. 메벤다졸이 그러나 물에 조금 더 잘 녹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쓰기에는 펜벤다졸보다는 메벤다졸이 더 좋은 것 같고, 그래도 좀 더 안전성을 따진다면 제가 볼 땐 알벤다졸이 좀 난 것 같다. 왜? 그 옆에 붙어 있는 기의 그 구조가 점점 더 물에 잘 녹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가 화학적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제 그냥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거에 대한 해석은 그건 여러분들이 전문가나 혹은 여러분들의 주치의랑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실 문제고요. 지금 참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빨리 이 항암제를, 값싼 항암제를 개발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항암제를 통해서 이 암 때문에 죽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연구할 것이고, 왜 이 벤지미다졸이 암세포나 기생충에 있는 그 미세소관에 더 잘 작용하는지, 암세포가 혹시 기생충과 어떤 유사한 어떤 그 세포 돌연변이에 의해서 그 미세소관 구조에도 어떤 변화가 오는 게 아닌지, 우리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연구해 볼 때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여기서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다 무시하고, 그거 옛날 약이야. 그거 옛날에 페클리텍살도 비슷한 약이야. 그 표준 치료제인데 뭐 그런 걸 또 연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좀 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문을 적어도 한 10개는 읽어보셔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존에 임상적으로 밝혀진 표준 치료 지지하는 사람이고, 제 환자 중에도 지금 그걸로 인해서 폐암 4기 환자가 지금 잘 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항암제 정말 뛰어난 거 많습니다. 예, 그 면역 치료제들 중에도 정말 대단한 거 많아요. 물론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게 문제고 보험회사에서 허가 안 해주니까 문제지만 기존의 항암제 중에도 좋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현대의학을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현대의학에 대해서 막 불신을 하고 그 선생님들을 갖다가 뭐 돈만 생각하는, 그렇게 너무 여러분들 매도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좋든 싫든 여러분들 건강을 지켜주는 선생님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있고요.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의료인들이나 의료기관 그리고 연구하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예, 절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국이니까 뭐 미국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국 사람 머리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예, 자부심을 좀 가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 의료 체제나 또 의료인들을 너무 색안경 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좋은 분들 너무 많은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할 얘기는 많지만 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또 많은 또 좋은 정보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제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